네 개의 눈동자가 마주친 찰나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던 심생. 주인공 심생은 서울에 사는 양반인데 20살로 총명하고 용모가 준수한 청년으로 어느 날 지금의 종로인 운종가에서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한 계집종이 어떤 여인을 업고 가는데 그 여인은 자주빛 명주 보자기를 덮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집종이 붉은 비단신을 들고 함께 가고 있는데 왠지 어떤 여인일까 하는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심생은 시선은 계속 보자기를 주시하며 바짝부터 따라가 보는데 다리 위를 지날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자주빛 보자기가 반쯤 걷혔습니다. 심생은 때를 놓치지 않고 보자기 속 여인의 모습을 뚜렷이 보는데 봉숭아빛 뺨에 버드닌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와 분으로 곱게 화장한 여인으로 그 여인도 심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거치는 순간에 버들 눈, 별 눈동자에 내 눈이 서로 부딪혔다. 놀랍고 또 부끄러웠다. 여인은 보자기를 다시 덮어쓰고 가버리는데 내 눈이 마주친 찰나에 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생은 여인을 쫓아가지만 여인은 붉은 칠을 한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심생은 그 앞에서 서성이다 지나가는 이웃 할멈에게 누가 사는 집인지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 집은 호조에서 계사로 있다 은퇴한 사람이 살고 있고 17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혼사를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생은 다리 위에서 보았던 그녀를 잊을 수 없어 저녁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여인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는 인적이 뜸해진 틈을 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으스름한 초승달 아래 심생은 처마 밑벽에 기대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방 안에는 계집종 2명과 아까 보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여인은 소설을 꾀꼬리 같은 낭낭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계집종들은 곧 잠들었고 여인은 계속 책을 읽다가 늦은 시각이 되어서 방에 등불이 꺼지지만 방 안에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생 역시 잠들지 못하며 귀만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있다가 도로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밤에 나갔다 새벽에 돌아오는 건 심생의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20날 동안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여인은 초저녁에 보통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지만 밤늦게 불이 꺼지면 곧바로 잠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긴 한숨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짧은 탄식이 들리기도 하며 어느 날은 손으로 벽과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는데 갈수록 이런 모습들이 심해져 갑니다. 20날째 되는 밤에 심생은 여전히 담벼락에 붙어 방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는데 바스락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바로 옆에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빤히 심생을 바라보고 있었고 심생은 덥석 여인의 손을 붙잡는데 여인은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일전에 다리 위에서 만났던 분 아닌가요? 저는 20날 전부터 도련님이 이곳에 계신 줄 알았어요. 절 놓아주시면 제가 뒷문을 열고 방으로 드시게 할게요. 손을 놓으세요. 심생이 그 말대로 하자 여인은 휙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고는 계집종에게 자물쇠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으로 뒷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일부러 쇠를 채우는 소리를 찰카닥 내곤 등불을 끄고 고요히 잠든 척을 하는데 뒷문서 방으로 들이겠다더니 아예 자물쇠로 잠가버린 것입니다. 심생은 잠긴 문 앞에서 황당할 뿐으로 속은 것에 화도 났는데 그는 뒷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는데 뒷문은 굳게 닫혀 있고 심생은 그 앞에서 매일 밤을 지새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여인은 등불을 끄고 한참 있다 벌떡 일어나 계집종들을 다른 방에 가서 자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자물쇠를 열어 심생을 방 안으로 들이는데 심생이 얼떨떨한 마음에 들어와 앉아 여인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윗방에 가서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옵니다. 부모는 심생을 보고 어리둥절할 뿐이고 심생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 여인은 말을 꺼냅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셔요. 제 나이 17에 문 밖을 나가지 못하다가 일전에 임금님 거동을 구경하고 오는 길에 우연히 도련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그날부터 비가 와도 추워도 도련님은 매일 밤 이 방문 밑에 숨어 기다렸고 그렇게 벌써 30일이 지났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만일 이 소문이 밖으로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밤에 들어왔다 새벽에 나가는데 자기 홀로 창밖에 서 있는 줄을 누가 믿을까요? 사실과 다르게 누명을 뒤집어 쓰겠지요. 또 저분은 양반댁 도령으로 청춘의 혈기를 지녔는데 이대로 헤어진다면 며칠 못 가서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병들면 필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되면 제가 죽이지 않았어도 제가 죽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몸은 한낱 중인 집 딸에 불과합니다. 도련님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저를 기다렸는데 제가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노여워하고 복을 주지 않을 거예요. 전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모님, 이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 역시 하늘의 뜻이지요. 더 말을 무엇하겠습니까? 여인의 말을 들은 부모는 어안이 벙벙했으나 달리 할 말이 없었고 심생도 마찬가지였는데 심생은 여인과 그날 밤을 함께 보냅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데 그날 방에 들어간 이후로 심생은 매일 밤을 그녀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는 항상 뭔가를 주고 싶은 법인데 여인의 집은 부유해 여인은 심생을 위해 의복을 정성껏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여길까 걱정해서 감히 잊지 못했는데 양반 가문은 엄격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남녀 간의 자유연애는 현실적으로 힘든 데다 같은 양반이 아닌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는데 심생의 부모들은 아들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음을 느낍니다. 매일 밤마다 아들이 어디론가 나가서 새벽에나 돌아오기 때문인데 결국 심생은 절에 가서 글 공부를 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몹시 불만스러웠지만 부모의 명인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심생이 절에 머문 지 어느새 한 달 가까이 되었을 때 누군가 편지를 한 통 전해줘 열어보니 유서가 있었습니다. 봄 추위가 아직 쌀쌀한데 절간에서 글 공부에 몸은 평안하신지요? 소녀는 도련님께서 떠나신 후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한지라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줄 압니다. 다만 3가지 한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소녀는 본래 무남동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장차 부모님께 적당한 사위를 구해드리고 후일을 의지토록 하려 했지요. 다만 제가 먼저 가버리는 바람에 늙으신 부모님은 영원히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첫째 한이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비록 종면이라도 남편이 있고 또 시부모가 있지요. 소녀는 몇 달이 지나도록 도련님 댁에 늙은 여자 하인 하나도 보지 못하였으니 살아서는 부정한 자취를 남겼고 죽어서 돌아갈 곳 없는 귀신이 될 것이라 이것이 둘째 한이옵니다. 부인이 남편을 섬기는데 음식을 대접하고 의복을 지어 입으시도록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까요? 도련님과 만난 이후로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였고 단 한 벌의 옷도 입혀드리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셋째 한이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별하고 죽음이 다가왔으나 대면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러 창자가 끊어지고 뼈가 녹으려 하옵니다. 비록 연약한 풀이 바람에 쓰러지고 시들은 꽃잎이 지늘기 된다 한들 끝없는 이하는 어느 날 다하오리까. 도련님은 소녀를 염두에 두시지 마옵시고 더욱 글 공부에 힘쓰셔서 청운의 뜻을 이루기 바라옵니다. 옥체를 보중히 여기길 비옵나이다. 소녀 올림. 심생은 이 편지를 읽으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쏟지만 그녀가 이미 세상을 떠나 어쩔 수 없었는데 그는 붓을 던지고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찍 죽게 됩니다. 작가인 나는 심생과 동창이었던 스승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심생과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펼치지 못한 꿈에 대해 말하는 심생전. 심생전은 조선 정조 때 이옥이 지은 작품으로 그의 친구인 김여가 편찬한 감정통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작가인 이옥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이옥의 아버지인 이상호는 집안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진사시에 급제했고 이옥도 어린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과거 공부에 매진했고 1790년 드디어 생원시에 합격합니다. 성균관에 들어가 대과 공부를 시작하지만 때마침 불어 닥친 정조의 문풍개혁 정책인
문체 반정으로 타락한 문체를 쓰는 문제의 인물로 거론됩니다. 이옥은 반성문을 하루에 50수씩 지어 올리기도 하고 문체가 이상하다며 한동안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벌인 정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군역에 강제로 복무케 하는 충군의 벌을 2차례나 받기도 하고 얼마나 왕의 미움을 받았는지 과거에서 장원했지만 소품체 문체를 쓴 것을 정조가 찾아내 꼴찌로 처리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결국 이옥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고향 남양으로 낙향하여 지내다가 1815년 행년 56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생각해보면 심생전의 연인과 작가 이옥 모두 당대의 폐쇄적인 가치관 때문에 꿈을 펴지 못한 셈인데 작가는 자신의 울분과 한을 소설을 통해 남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4개의 눈동자가 마주친 찰나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던 심생이었습니다.